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화요일 생방송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인사이트로 시작하겠습니다. 리서치 배종찬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올해에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요.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했던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아동 학대가 아닌가 싶습니다요. 그렇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이들 정말 우리가 얼굴만 쳐다봐도 아이들의 미소는 뭐 천사의 미소. 가장 우리가 잘 도살펴야 되고 또 바로 우리 미래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들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 또 신체적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빈번하게 연말 뉴스로 나타나고 해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어떤 면에서는 개탄스럽고 또 어른으로서 창피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참 이런 일이 다시는 있지 말아야 되는데 참 구조적으로 너무 널려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동학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정식으로 신고 접수된 사안들을 좀 살펴주시죠. 그렇습니다. 작년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51개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정부 산하 어떤 기관이 될 수 있겠고요. 이곳에서 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그런 신고 접수를 받은 것만 해도 거의 2만여 건 가까이, 정확히는 17,000여 건이나 됐거든요. 신고된 것만 그런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신고되지 않은 건수도 더 많겠죠.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다면 신고된 그 건 숫자만 하더라도 사실 적지 않은 건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런 사례가 발견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 이 신고 건수의 10건 중에서 7건 정도는 이 아동학대 의심 사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 구체적으로 그래프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10건 중에 7건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이 학대가 의심이 상당히 되는 그런 어떤 신고 건수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담도 있겠지만 더 가슴이 아픈 것은 이 14.4%가 응급 아동학대 의심 사례입니다. 응급 아동학대는 말 그대로 치명적일 정도의 어느 정도의 그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런 아동의 학대가 되는 사례 건수만 해도 14.4%가 됐다는 것이고요. 이 동일 신고 같은 경우에는 0.5%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이 17,000여 건 중에서 이 특히 응급 저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얼마만큼 신속하게 다루어졌을지 이 부분도 상당히 또 확인을 요하는 부분이라 이 결과를 보면서 이 상당히 좀 안타깝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실제로 그 통계로 이 문제를 정리해 보니까 의외로 통계로 잡힌 것만 해도 의외로 많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최종적으로 확인되기로도 아동학대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차일드 어뷰즈라고 그래서 이 아동학대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경각심이 일깨워져 왔었거든요. 그래서 사회 계몽 프로그램도 많이 작동되고 있어서 피해 아동을 발견하는 것이 거의 한국의 9배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실제 상당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현장 자체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런 점이 우리가 뒤늦게 이제서야 아동학대에 대해서 좀 우리 사회 전반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전에 전국적인 그 자료를 보여주셨는데 서울이라든가 다른 지역별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서울이 좀 더 심한 거예요? 아니면 적은가요? 네, 서울의 경우에도 보면은 뭐 인구 또 1,000만 정도 되는 그런 수도 서울이기 때문에 또 많은 아동들이 있기도 하고 또 이 부모들은 아이들을 뭐 또 잘 돌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맞벌이를 해야 되는 환경 또 여러 가지 생활 경제적 환경 때문에 아이를 돌보기가 또 쉽지 않은 그런 환경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이 보여주는 것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어떤 특별한 것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대도시적인 특징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동 이 학대가 많이 신고 접수되는 지역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아동 보호라든지 이런 어떤 이 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은 동네 또 생활 경제적 여건 자체가 상대적으로 다른 그런 그 행정 지역보다도 좀 열악한 그런 곳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아동학대와 관련된 부분은 단순히 아동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어나는 원인, 유발 현상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연구 검토돼서 이 아동학대를 차단하는 어떤 장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 심지어는 서울 지역 내에서도
신고가 많이 접수되는 지역도 있는 반면에 네. 또 신고가 덜 접수되는 지역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아동 학대가 적은 지역은 또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다 더 우리가 이 방치되고 있는 어떤 현장은 없는지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신고가 안 된다고 해서 아동학대가 일어나진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신고자의 유형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의 경우에 집 안 그리고 밖에서 모두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고자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 유형에 대한 조사 결과도 나와 있나요? 그렇습니다. 아동학대 이 특례법에 의해서 신고 의무, 아동이 학대를 당한 것 같은 어떤 현상을 발견했을 때, 상황을 발견했을 때 반드시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벌금이라든지 거기에 상응한 어떤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실제 어느 정도 비율인지 한번 보실까요? 네, 그러시죠. 신고 예. 의무자와 비신고 의무자의 비율인데요. 네. 보시게 되면은 전체 신고 건수에서는 비신고 의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71%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신고 의무자의 경우에는 29%라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누가 신고 의무자고 누가 비신고 의무자인지 보시게 되면 신고 네. 의무자는 주로 아이들이 어떤 교육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보육 현장, 놀이 현장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초중 고등학교 선생님 또는 이 소아과 병원 의사 선생님 또는 네. 병원의 의사 선생님,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신고 의무자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비신고 의무자는 누구냐 하면은 아동 본인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그다음에 부모님. 근데 실제로 나중에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상당한 아동 학대가 부모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결정적인 사각지대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 자매, 친인척 대부분 그러니까 비신고 의무자는 이 혈연 관계나 친족 관계에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참 신고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작 신고 의무자의 경우에는 신고하는 비율보다는 비신고 의무자가 발견을 하게 되고 더 많이 그 현장에 있게 된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건수 자체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사실상 신고 의무자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는 비신고 의무자들은 발견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신고 의무자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네. 실제 아이들이 상처를 입었거나 또는 폭력이 일어나는 현장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계단에서 조금 미끄러졌습니다. 이래버리면 그것이 학대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구분하기가 이 실시간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신고 의무자들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수많은 어떤 그 환자들이 내방하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애들 한 명 한 명을 놓고서 그러네요. 이런 부분들을 진단해서 또는 경찰 관할 관서에까지 연락을 해서 처벌을 또는 수사를 요청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와 실제가 따로 놀게 되면 이처럼 어떻게 보면 좀 어긋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도 좀 현실에 맞는 그런 제도적 좀 정비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아니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그 신고 의무자에 해당되는 분들, 뭐 소아과 의사라든가 뭐 학교 교사 이런 분들 말고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 이 비신고 의무자들 이런 분들의 신고가 더 활성화되고 많아야 아동학대를 뭐 현장에서 발견했다든가 그래야만 아동학대의 근절책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의무가 있고 없고의 차이거든요. 네. 근데 비신고 의무자들은 대부분 친구라든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친구가 다른 부모로부터 맞는 걸 보고 있으면 신고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것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이것이 그 이후의 상황 자체가 신고를 한 친구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 신고를 한 이 친지가 어떻게 보면 왜 그걸 괜히 신고해가지고 말이야 우리 가족을 이렇게 시끄럽게 범죄자 집단으로 만들어 이런 또 어떤 지탄을 받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신고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구분을 두지 말고 다 신고해라.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규정을 두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그럼 학교 교육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린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학교 현장에서도 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학생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지도가 돼야 되는데 가장 아킬레스건은 바로 이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가 오히려
가정과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니까 네. 친부모가 80% 정도를 차지한다라는 결과도 네, 확인이 됐었는데 자 이번에는 피해 아동의 연령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그렇습니다. 아동들의 연령이라는 게 정말 이번에도 그 인천 초등학생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연령대가 어리거든요. 네. 실제로 얼마만큼이나 아동학대가 연령대가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차마 너무 놀라실 겁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요. 가장 많은 23%가 13에서 15세. 13세에서 15세면은 중학생. 그래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의 중학생들이거든요. 이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부모와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주 어린 연령대인 보시게 되면은 4세에서 6세가 무려 13.4%입니다. 아니 4세에서 6세가 어떤 인지 기능이 있다든지 충분한 어떤 독자적인 판단 능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말 그대로 이제 갓 취학 무렵에 있는 7에서 9세까지도 약 20% 가까이 18.6%나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10세 미만을 따져보면 저거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절반이 네. 넘습니다. 그러니까 만 10세 미만의 아이들이 이렇게 이 절반 이상 아동학대에 노출되어 있다는 건 상당히 저연령대의 아동학대가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신고하기도 힘들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의 연령대라면 자기 스스로의 구호 기능 자체가 발동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15세 이상, 적어도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되면 이것이 부모의 어떤 그 학대가 도를 지나쳤다. 네. 그러면 이건 부모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제어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통해서 신고하거나 또 상담을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린 연령의 아이들은 이번에도 깜짝 놀랐던 일이 부모님들이 심지어는 아이들에게 학교를 보내지 않은 건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식사조차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사실 학대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거든요. 인천의 11살 어린 소녀 그렇습니다. 얘기하시는 우리 초등학생의 몸무게가 16kg이거든요. 네. 이건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이고 집 내에서 거의 사실상 그 가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외부에서도 도저히 이웃들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웃들도 아이가 학교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보육기관에 맡겨지고 있는지 뭔가 아이가 적어도 집 밖을 왕래하고 있는지는 면밀하게 좀 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 아동학대라 그러면 이제 뭐 폭력이라든가 뭐 이번에 11살 인천 소녀 같이 뭐 밥을 굶긴다든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숱한 종류입니다. 말 그대로 뭐 밥을 굶기는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네. 보면 잠을 재우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을 바깥에 추운 날씨에 요즘 같은 음동설 안에 세워놓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차마 이것이 감히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물론 모든 부모들은 아니지만 네. 그래서 정신적으로 가하는 어떤 언어적 폭력도 있고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폭력이고 학대일 수 있는 것입니다. 도를 지나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부모로서 자녀들을 훈육해야 되는 수준이면 그 수준까지 머물러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애가 뭐를 잘못했길래 밥도 안 먹이고 몸무게가 16kg이면 부모가 아닌 거죠. 그러네요. 자,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문제의 초점과 핵심은 그 어린 아이들이 신고하지를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집안의 어떤 공포적인 분위기라든가 또 친부모라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로부터 친부 친모로부터 학대당하는 아동이 더욱더 늘어나고 또 신고는 어렵고 이게 악순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 폭력이라든지 예. 또는 다른 폭력들은 뭐 또는 뭐 주치 폭력 이게 술에 취해서 하게 되는 그런 폭력들은 바깥으로 노출이 됩니다. 네. 또는 어떤 도로상에서의 어떤 이 운전 폭력 이런 것들, 주행 폭력 이런 것들은 바깥으로 노출되지만 가정 내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일어나는 일은 모른다라는 것이거든요. 실제 그 가해자가 누구인지 그 결과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대 행위자의 관계에 대해서 네.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깜짝 놀라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동학대를 당하게 되는 이 경우를 보면은 부모로부터 당하는 경우가 10명 중에 8명 넘습니다. 81.8%입니다. 그 다음이 대리 양육자, 네. 대리 양육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친인척. 우리가 주로 이제 뭐 이 부모님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또 친인척 또는 할머니 손에 또는 할아버지 손에 길러지다 보면 네. 여러 가지 또 갈등 관계가 있기는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부모인 경우에 저렇게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거 정말 큰 문제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 부분이 상당히 또 노출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게다가 또 다른 그 친척들이 또는 친족들이 비신고 의무자 아니겠습니까? 네. 신고를 하려고 해도 내 자식 내가 알아서 하겠다.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만류, 제지하다 보면은 정작 신고를 할 기회마저도 잃게 되거든요. 이번에 네. 인천의 경우에도 보면은 할머니가 내가 기르겠다. 진작 길렀어야죠. 진작 나서서 손자, 손주가 어떤 지금 상황을 당하고 있는지, 네. 분변을 당하고 있는지를 챙겨야 되는데 그런 주기적인 관찰, 감시,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방치되거나 또는 실시되지 않아 왔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점 때문에 이러한 학대가 그대로 지속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어 왔던 것만큼 이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구제해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또 이제는 사회적인 어떤 그 경각심이 일어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웃에서 신고하는 비율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런 비율들이 많고 특히나 이제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교육기관에서 어릴 때부터 이 유치원, 킨더가르텐부터 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가게 되면 학교에서 벌써 의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오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어떤 그런 감시 또는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부모님이 강한 어떤 의사로 내 자식은 내가 알아서 한다, 별 탈 없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더 이상 부모가 제대로 양육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할 수 있는 통제력을 상실한 것이거든요. 그때는 사회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사회가 개입을 해서 이 사람 자체로는 우리의 어떤 그 미래, 네. 이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 양육 기능 자체가 없다라 네. 판단을 하고 개입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그 뭐 일반적인 현상은 아닙니다만은 그 아동을 학대하는 학대 행위자들 이런 사람들의 특성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대체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물론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네. 대체적으로 이번 인천의 경우에도 보면 부모의 경우 상당히 경제력이 힘들고 어떻게 보면 조금 이 부모의 경우에는 또 이 재혼을 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중독자였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어떤 좀 이 가정이기도 했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경제력이 없다 보니까 하루 종일 게임을 하게 되고 아이들한테도 그런 충분한 부모로서의 어떤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상황인데 네.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한 어떤 직업군에 있거나 아니면은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경우가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 장애가 있거나 그렇겠네요.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성격적인 스트레스가 강하게 질병화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인데 뭐 물론 그런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그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더 아동학대가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아동학대,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방지가 되어야 되겠지만 가해자, 학대를 하는 이 사람들도 상당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이 어려움에 놓여 있는 사람인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어떤 그 요인들도 좀 제거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요인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분당 대형 서점에서 아이들을 때린 어머니가 입건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가해자도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이유로 이렇게 핑계를 댔다고 하던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보면 지나가는 시민들이 신고를 해서 처벌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학대의 장소가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이라면 조금 감시가 쉬울 텐데 실제로는 가정이거나 혹은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아동 학대 발생 장소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번의 경우에도 분당 대형 서점에서 이 그런 공공장소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이 가능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시게 되면은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발생 장소의 85% 거의 86%가 이 가정 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 내에서 일어난 폭력 사건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 현장 내에서 신고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네, 주위에서 알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집안 내부를 들여다볼 수도 없는 것이고요. 네. 더구나 요즘 같이 이제 추운 겨울철에는 다들 문을 꽁꽁 닫아놓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번에도 인천 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집을 빠져나와서
이 그렇죠. 마트, 예. 이 슈퍼에 가서 여러 가지 어떤 슈퍼 주인 아주머니와 이렇게 만나게 됨으로써 사실상 이러한 어떤 처벌 또는 발견이 가능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냐는 것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친지나 친척 또는 어떤 학교 이런 부분의 신고 기능을 아주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학대를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이웃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친지들 그리고 어떤 주변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트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들의 어떤 신고 기능을 매우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아동 학대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아동에 대한 그 후속 조치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저 보호 관찰을 하든지 아니면 아이가 충분히 이런 정신적, 육체적 상처로부터 극복하고 재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 또는 어떤 시설 또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번 결과 통계 결과를 보게 되면 거의 70% 이상 80% 가까이는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보다 근본적인 아동의 어떤 학대로부터 받은 어떤 부분들을 힐링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한 노력 어떻게 보시나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식 대전환입니다. 이제는 남의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마저도 내 아이라는 의미에서 조금은 어떻게 보면 지나칠 정도의 어떤 관습으로 여겨질 수 있을지 몰라도 네.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간섭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공동체의 관심이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는 거네요. 인식 대전환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가 신고 의무자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제대로 이 방치되거나 또는 학대받고 있지 않는지를 그렇죠. 우리 모두 두 눈 뜨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웃에 사는 바로 이웃분들은 알지 않겠어요? 아이들이 심하게 뭐 폭행을 당한다든가 학대당하는 현장들을 바로 이웃집은 쉽게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집 일에 간섭하지 않으려는 약간 우리의 좀 전통적인 문화가 다르죠. 문화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동에 대해서만큼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관심이 가장 큰 해답인 것 같고요. 정말 내년에는 이런 관련된 뉴스 보도를 조금 접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은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종찬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